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24년 12월 22일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주링으로 당시 50세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3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있는 독극물 중독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주링의 사망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같은 시각 호주에서 순웨이라는 중국인 여성을 추방하라 라는 시위가 벌어지는데요. 주링과 순웨이, 이들 사이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독극물 중독 사건은 왜 미제로 남았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약 30년 전인 1994년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칭화대학교는 베이징 대학교와 함께 중국 최고의 명문 학교로 꼽히면서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학교입니다. 1911년 설립 이후 수많은 최고 엘리트 인재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죠. 특히 공학, 화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연구력을 인정받아서 전국에서도 상위 0.1%의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정말 꿈의 대학으로 불려요. 그 중에서도 당시 화학과 3학년이던 주링은 특히나 더 손에 꼽히는 수재였습니다. 예쁜 얼굴에 친절한 성격,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 같은 예체능 분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엄친 딸이었죠. 당연히 인기도 많았고요. 당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꼬박꼬박 연락도 잘하고 정말 부모님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몸에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94년 10월 주링은 갑자기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겪게 돼요. 평소 시력이 좋았던 그녀에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러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는데 항상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발견된 이상 소견 없음.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링은 혹시 좀 피곤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영양제도 좀 챙겨 먹고 주말마다 꼼짝도 안 하고 푹 쉬어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더 심해져 가기만 했죠. 어느 날부터 눈뿐만 아니라 심각한 복통도 시작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탈모 증상까지 겪게 돼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더라고요. 건강하던 21살 대학생에게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무시무시한 신호였죠. 더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링은 부모님과 함께 더 큰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상 소견이 전혀 없대요. 모든 검사 수치가 전부 정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별다른 치료 없이 병원에서 생활만 했는데도 이 복통도 잦아들고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 때문이었나? 주링은 잠깐 안도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난 1995년 1월 23일, 주링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력만큼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급격히 나빠진 시력 탓에 이제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안경이 없으면 어려울 정도였죠. 그래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증세가 멈추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고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곧 졸업이다 보니까 휴학을 한다거나 학업을 중단하고 싶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던 1995년 2월, 주링에게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닥치는데요. 겨울방학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어느 날, 평범하게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 다리에서 심각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어지럼증까지 겹쳐지면서 그녀의 상태는 또다시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조금 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양 다리의 통증은 더 심해져 갑니다. 그러더니 그 고통이 허리로까지 번졌고 이제는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은 주링의 병명을 밝혀내지 못해요. 혹시 몰라 진행한 독극물 검사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스트레스나 피로 같은 단순한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주린과 가족들은 더 큰 대학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심지어 입원 5일째인 1995년 3월 20일,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아요. 이때 의료진은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혈액 속에 있을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독성 물질을 희석해보자 라는 생각에 혈장을 대량으로 투여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혈액 관리와 안정성은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장 투여 과정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는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한편 주링이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그때 병문안으로 온 친구들은 충격과 답답함에 휩싸였습니다. 몇 달간의 입원과 검사에도 고통의 원인을 알아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친구를 두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링의 병명을 밝히겠다고 결심했고 방법을 이것저것 찾아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중국이 막 인터넷에 접속을 개방하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든 대중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죠. 사실 중국은 현재도 해외 정보를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90년대 당시에는 규제가 더 심했다고 해요. 특히 일반 가정에서는 접속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고, 그나마 대학 연구실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이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링의 친구들은 명문대 학생이잖아요. 칭화대학교 컴퓨터실을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주링의 현재 상태와 나타났던 모든 증상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상세히 정리한 뒤에 전 세계에 있는 약 2천여 명의 의학 전문가들과 화학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세계에서 답장이 쏟아졌죠. 무려 4,000통이 넘는 메일이 도착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건 바로 탈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증상이 전형적인 탈륨 중독 반응이라고 지적했죠. 친구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 탈륨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듣기에도 좀 낯설게 들리죠. 실제로 독성이 극도로 강한 화학물질로 당시에도 고위험 물질로 분리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처음 병원에서 독극물 검사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잖아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당시 병원에서는 보편적으로 진행되던 독극물 검사 패널이 있었어요. 여기에 탈륨 항목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탈륨은 평범한 사람들이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탈륨 중독 자체가 낯설었고 검사 장비도 대형 연구기관에나 있었죠. 물론 주링은 칭화대 화학과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탈륨을 접할 가능성 자체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걸 직접 다루는 실습에 참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탈륨 가능성을 병원에 곧바로 알렸습니다. 그 후에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탈륨 검사가 진행되었고 곧 결과가 나오는데요. 주링의 체내에서는 일반인보다 수천 배나 높은 탈륨 수치가 검출됩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히 노출된 수준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투여하지 않는 한 이런 수치는 절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녀의 이상 증세의 원인을 알아냈잖아요. 그 후에는 맞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주링이 고통을 받은 지 반년 만에 밝혀진 거였죠. 1995년 5월 3일 본격적으로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5월 30일, 체내에 남아있던 독성 물질이 대부분 배출되면서 그녀는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오랜 시간 탈륨에 노출되어 있었던 탓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죠. 주링의 신경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고 시력은 거의 아예 상실된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언어와 운동 능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그리고 지능은 6살 어린아이 수준으로 퇴행되고 말아요. 촉망받던 천재 대학생의 삶은 하루아침에 모든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대체 누가 그녀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수네이였습니다. 이 소식은 주링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수네이는 주링과 같은 칭화대 화학과 학생이자 룸메이트로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두 사람은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죠.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친구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주링에게 처음 이상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기숙사 생활 중이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이 증상이 완화됐죠. 그리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온 직후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 이게 너무 수상했던 거예요. 게다가 학교 측의 증언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칭화대는 화학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학교 측에 따르면 당시 화학과 학생 중 탈륨을 직접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던 사람은 수네이뿐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주링의 생활용품이 사라진 사건도 의혹을 더했습니다. 주링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렌즈 케이스, 립스틱, 샴푸 등 개인 물건이 그 기숙사에서 하나둘 없어졌던 거예요.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혹시 수네이가 탈륨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이 물건들을 처리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 수준이었고, 경찰들도 해당 의혹을 끝내 입증해내진 못했죠. 그렇다면 수네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조사 과정 내내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만 탈륨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학생들도 실험실을 통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고, 그 사라진 물건들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주장했죠. 경찰은 수네이를 소환해서 무려 8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링의 중독 경위나 실험실 기록만으로는 수네이를 범인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경찰은 그녀를 오랫동안 구속할 수 없었고, 혐의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수네이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네이에 대한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러던 중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그 의혹에 불을 붙이는데요. 작성자는 수네이가 주링을 질투해서 탈륨을 사용해 중독시켰고, 수네이의 가족이 가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이 사건은 덮였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죠. 물론 이게 완전히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수네이의 가족 중에 정치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할아버지 소네이치는 과거 중국의 정치 조직 중 하나였던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의 부주석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국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정치단체로 중국 내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했죠. 또한 그녀의 먼 친척 중 한 명은 1980년대 베이징 부시장이었던 쏨프링이라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경찰이 혹시 이런 배경 때문에 수사에 좀 소극적이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음모론이 퍼졌던 겁니다. 하지만 공식 조사에서 이 주장이 입증된 적은 없어요. 이후 2005년 수네이는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내 가족 배경이 수사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 심지어 할아버지는 조사를 받기 전인 1995년 이미 사망했다고 이 부분을 강하게 부인했죠. 결국 수네이가 진범이라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루머나 의혹일 뿐, 경찰도 법원도 그 사실을 끝내 입증하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 속에 남아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칭화대학교 탈륨 독극물 중독 사건의 진범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주링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신경계가 너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회복이 쉽지 않았죠. 일부 움직임이나 기억력은 조금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발병 이전의 모습과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는 제대로 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2023년 12월 22일, 탈륨 중독의 부작용으로 인한 뇌종양으로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베이징에서 그녀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주링의 사망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을 타고 다시 한번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당시 호주에서 거주 중이던 슈네이의 신상을 공개하고 또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왔죠. 이 움직임은 곧 슈네이를 추방하라 라는 호주 내 시위운동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호주 당국은 확실한 법적 근거나 증거 없이 추방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추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베이징시와 칭하대학교 측은 주링의 부모님에게 101만 2천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부모님의 그 찢어질 듯한 고통을 대신할 순 없겠죠. 주링은 50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멈췄지만 진실을 향한 우리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카르마를 믿어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언젠가 꼭 죗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야. 오늘 사건은 정말 안타깝고 또 굉장히 잔혹한 사건이야. 마음의 준비 진짜 단단히 하고 들어야 돼.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2004년 7월 22일 홍콩 훈퉁구 카인틴 로드 근처에 있는 언덕에 요즘 모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환경위생부에 민원이 들어갔고 직원들이 곧장 출동했지. 퇴치 작업을 시작하는데 여기 언덕이 되게 가파른 편이었거든. 그래서 짚라인을 타고 위에서부터 약을 뿌리면서 내려가는데 저기 밑에 뭐가 보이는 거야. 처음엔 마네킹인가 보다 했는데 그렇다기엔 사이즈가 좀 커. 그건 여성의 시신이었어. 그녀는 개울에 엎드린 채 사망해 있었었고 좀 통통한 편이었어. 시신의 상태가 좀 처참했는데 우선 연한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었고 그게 목까지 말려 올라가 있더라고. 하반신은 속옷만 입은 상태인데다가 온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해. 게다가 습한 여름 날씨로 인해서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어. 특히 얼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발견된 위치 자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서 경찰은 누군가 이 여성을 살해하고 여기로 옮겼다고 추정하게 돼. 헬기까지 뛰어서 주변 일대를 살펴보는데 근처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어. 우선 손수레. 시신을 옮길 때 사용된 걸로 보였었고 그 안에는 주황색 담요가 들어있었지. 근데 이게 좀 부식이 되어 있었는데 약간 약품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있는 소지품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야. 수레 근처에서 검은색 바지, 그리고 지갑이랑 사진 몇 장, 그리고 신분증을 발견하게 돼. 그렇게 밝혀진 사망한 여성은 18살 유메이잉이었어. 부검 결과 메이잉은 일주일 전인 7월 15일에 사망한 걸로 추정됐고 얼굴에 부식성 액체를 부어서 여러 차례 화상을 입힌 흔적이 남아있어. 특히 얼굴 왼쪽은 거의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였지. 담요도 그때 약간 부식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게 그 같은 액체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보이더라고. 그럼 사망한 원인은 뭐였을까? 아무래도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각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몸 군데군데 타박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거든. 게다가 둔기로 인한 상처도 많았었어. 그걸로 미뤄봐서는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걸로 추정됐지. 그리고 이건 틀림없이 살인사건이라고 판단됐고. 도대체 누가 그녀를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유기한 걸까? 메이잉은 차커링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 2002년 여름방학 동안 홍콩 정부에서 빈곤 완화 봉사활동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그녀도 참여하게 되면서 중국 수천성으로 떠나게 돼.
마을에 화장실도 수도 배관도 없을 정도여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막 마을에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었대. 고등학생이 되고도 메이잉은 봉사를 계속 이어왔어. 가족 서비스 센터에서 일도 하고 여러 병원과 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유치원 교사라는 꿈을 갖게 됐다고 해. 2004년 6월 초, 메이잉은 지금까지 해온 그 봉사활동을 인정받아서 봉사 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이게 너무 뿌듯한 거야. 빨리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지. 근데 또 이거를 약간 자기가 티내기엔 좀 부끄러웠나 봐. 그래서 슬쩍 전화기 옆에 두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 가족들이 직접 보고 놀라길 바랬던 거야. 그렇게 이렇게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전화기 근처로 가더라고. 하지만 그 증명서를 못 보고 통화만 한참 해. 근데 이게 업무 관련 전화였거든? 그래서 그냥 네네 뭐라고요? 잠시만요? 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인 종이. 아빠는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메모를 했지. 근데 그게 메이잉의 봉사 증명서였어. 이걸 보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야. 아니 자랑하려고 둔 건데 그 종이 다 망쳐놨으니까. 막 아빠한테 짜증냈는데 이때 말리러 온 엄마한테도 불똥이 튀어서 아니 엄마는 맨날 나한테 기름진 음식만 주면서 살 못 빼냐고 그래?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리고 그 길로 가출하게 돼. 집에 나와서 최근에 되게 친해진 친구가 있었거든. 그녀는 15살 라오 지아닝. 자기 집 나왔는데 그 지아닝 자취방에서 지내도 되냐? 이렇게 연락을 했던 거지. 그렇게 지아닝의 집에서 지내게 돼. 근데 이 사실을 들은 메이잉의 가족들은 사실 안심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 지아닝을 몇 번 봤었는데 애가 착하고 그냥 귀여운 친구였거든. 그래서 그 친구랑 있으면 뭐 걱정할 필요 없겠거니 했던 거야. 그러던 2004년 7월 3일 메이잉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쯤 됐을 때 그녀의 여동생 류즈잉이 친구들이랑 쇼핑몰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언니를 보게 돼. 반가운 마음에 막 다가가서 인사했지. 언니 요즘 뭐하고 지내? 집 언제 들어올 거야? 이렇게 묻는데 아니 상태가 좀 이상해. 얼굴은 하얗게 질러있고 눈에는 초점이 없더라고. 언니 괜찮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걱정 말아라. 얼버무리고 마는 거야. 그렇게 그냥 헤어졌고 한 달 뒤 그녀는 사망한 채 발견된 거야. 자, 경찰은 우선 가출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낸 그 친구에게 집중했어. 알고 보니까 지아닝의 자취방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더라고. 약간 아지트 같은 그런 곳이었지.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잖아. 곧장 그 콘도로 갔고 CCTV를 확인하게 돼. 메이잉이 사망된 걸로 추정되는 날짜의 그 CCTV를 싹 돌려보는데 그 다음날 새벽 3시쯤 수상한 장면이 찍혀있는 거야. 남자애들 5명이서 손수레에 커다란 노란색 상자 실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모습. 근데 보니까 그 수레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했던 그 증거품이랑 똑같더라고. 그렇게 그 수레를 끌던 남자애들은 아파트 밖으로 나가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5명 중에 2은 다시 아파트 안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나머지 3명은 한참을 나타나질 않아. 그 셋은 3시간 정도 지난 새벽 6시 24분 수레 없이 빈손으로 다시 돌아왔더라고. 이거 완전 수상하지? 경찰은 곧장 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 생각보다 쉽게 신원을 알아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21살이던 두제니. 두제니는 지아닝의 남자친구였지. 게다가 사마파의 깽단이었어. 심지어 전과자였는데 1999년 강도 사건을 집행유예로 선고받고 2000년에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서 재활원에 수감된 적이 있었었대. 또 다른 사람은 18살 황징웨이. 황징웨이는 학교 자퇴하고 방황하고 지내다가 두제니를 만나서 금방 친해졌어. 그리고 그의 갱단에 합류했었었고 그 외 나머지 애들도 다 10대 가출 청소년들이더라고. 그리고 그 두제니의 갱단에 함께 소속되어 있던 애들이었어. 경찰은 얘들이 메이잉을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사람이라고 확신했고 체포하러 가는데 이미 다 도주한 뒤였어. 하지만 솔직히 그냥 10대잖아.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긴 좀 어려웠던 거지. 거의 하루도 안 지나서 그 셋이 모두 체포되게 돼. 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이들의 증언에 따라 경찰은 지아닝의 콘도를 급습, 그 안에 있던 두제니와 황진웨이,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도 모두 체포하게 돼. 집 안에는 사건에 사용한 걸로 보이는 피 묻은 아령을 발견했고,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핏자국도 보게 돼. 그렇게 체포된 사람은 총 14명. 그리고 몇몇 애들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하더라고. 증언을 통해 밝혀진 이 사건의 진상. 너무 충격적이야. 애초에 이 집에서 지내게 된 원인, 지아이닝과 메이잉은 2004년 4월에 만나게 돼. 그녀는 메이잉의 부모의 생각만큼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 처음에는 메이잉이 가출도 했고 돈도 없다 하니까 자기 집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줬지. 자기 아빠가 삼합회 그 간부이고 동생이랑 지낼 콘도를 구해줬다면서 여기 가출한 애들이랑 다 같이 지내자. 너도 편하게 와라. 이렇게 해줬던 거지. 근데 이곳은 메이잉 생각만큼 가벼운 친구 모임이 아니었던 거야. 진짜 깽단이었지. 사실 지아닝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메이잉 보고 이 모임에 가입하라고 제안을 하게 돼.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 약을 주겠다고 꼬드긴 거지. 그 얘기에 메이잉은 넘어가게 된 거고. 사실 메이잉이 좀 이렇게 체구가 있는 편이었어. 그리고 이 사실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 어쨌든 그렇게 깽단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보니까 이 안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 맨날 애들 모아다가 어떻게 해야 이 그룹이 발전할까 회의를 열기도 했었었대. 하지만 애초에 이 깽단을 만들었던 두제니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아니, 내가 애들 모았고 또 내가 리더인데 얘 멋대로 멤버들 모집하고 명령하고 이게 거슬린 거지. 그래서 메이잉한테 크게 화를 낸 적도 있었다고 해.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결국 그녀를 쫓아내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돼. 아니 근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 하지만 얘네가 이상한 방법을 썼던 거야. 막 옷 벗기 게임 하자 하면서 그 게임에서 지면 그 옷 벗어야 되는 뭐 그런 거 있지. 근데 그때 메이잉의 옷을 벗기면서 일부러 막 수치를 주는 거야. 애초에 이 모든 게임은 그녀가 지도록 조작되어서 당연한 결과였지. 이때부터 따돌림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해. 하지만 메이잉은 절대 이 콘도를 나가지를 않는 거야. 그녀가 무슨 심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이잉이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친구도 거의 없는 데다가 가족들하고 싸우고 집 나온 상태잖아. 아무래도 어디든 그냥 소속감을 느끼고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고. 어쨌든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지던 중 2004년 6월 말 메이잉이 다 같이 여행 가자 제안을 하게 돼. 그렇게 다 같이 근처 섬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아예 하룻밤 자고 올 생각으로 그날 마지막 페리를 타고 들어갔어. 친구들하고 다 같이 온 이 여행에 애들이 얼마나 신났겠어. 막 해변에서 바베큐도 하고 수다도 떨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었지.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메이잉이 저기 저 사람 누구야? 저기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있어.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야. 처음엔 다들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본 몇몇 친구들이 자기도 봤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고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야. 결국 멤버들 모두 새벽 내내 덜덜 떨다가 첫 베리가 뜨자마자 바로 돌아왔다고 해. 알고 보니까 다들 그때 마약을 한 상태여서 환각을 봤던 거라고 추정됐지. 근데 이때 이 모습을 본 두제니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되는데 이 귀신을 본 일을 이용해서 메이잉을 쫓아내기로 결심해.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지. 근데 들어보면 진짜 기가 찬다. 여행 후로 구마의식을 해야 한다 하고 자기들끼리 좀 허접하게 약간 퇴마하는 그런 흉내를 내. 그리고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다면서 빨간 옷 귀신이 우리가 사는 콘도에 자꾸 나타난다. 이렇게 메이잉을 겁주고 쫓아내려고 했던 거지. 7월 2일
두제니는 이날을 D-Day로 잡았어. 평소같이 다 같이 게임하고 놀고 있는데 이때 두제니가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하기 시작해.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여자 목소리로 말하는 거야. 나는 두제니에게 내 남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 7월 14일까지 니네가 찾지 못하면 전부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남기고는 다시 쓰러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물론 이건 그냥 다 연기였고. 아니 솔직히 이걸 누가 믿나 싶지? 하지만 메이잉은 이미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어. 귀신이 언젠가 자기를 해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에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지.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그 집을 떠나지는 않더라고. 이걸 보고 두제니도 오기가 생겼어. 그러던 7월 11일 다시 한번 빙의한 척 막 겁을 주게 돼. 메이잉이 공포감에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 행동이 과해지니까 진정시키려고 했지.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비명 지르고 그러고 있더라고. 결국 짜증이 난 두제니는 다른 깽단원을 시켜서 그녀를 구타하기 시작해. 그래도 그날 폭행은 그렇게 심각하게 이뤄지진 않았어. 메이잉도 크게 다치진 않았었고. 그러던 7월 14일 이날 문제가 발생했지. 이날 메이잉이 갑자기 여자 유령이 보인다면서 혼자 비명을 지르고 완전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이때다 싶었던 두제니가 또다시 가짜 귀신 흉내를 내면서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지. 근데 이번엔 좀 심각했어. 다른 멤버들 시켜서 그녀를 발코니로 끌어냈고 폭행을 이어가. 그건 무려 20분 넘게 이어졌고. 그러더니 어디선가 강목이랑 야구 배트를 들고 왔고 그걸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두제니는 아령까지 들고 와서 그녀의 머리와 복부를 내려치기도 해. 하지만 깽단원 중에 한 명이 그 메이잉의 비명소리가 커지니까 이웃이 경찰에 신고할 것 같다고 말리더라고. 이번엔 메이잉도 심하게 다쳤어. 하지만 여전히 남았지. 한 번 시작된 폭력은 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그 뒤로도 계속 그녀를 때렸거든. 이때는 강목 같은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고 그걸 거절한 멤버들에게도 폭력을 가하면서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지. 그렇게 끔찍한 폭행은 새벽 3시까지 이어져. 이때 지아닝이 메이잉의 머리를 벽에 세게 박았고 그 후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더라고. 이때라도 좀 빠르게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았겠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메이잉은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지. 7월 15일 오전 8시 여전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이 퉁퉁 부은 데다가 파랗게 질려 있더라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애들은 그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거야. 그 멤버들 모두 처음엔 당황했지만 토론 끝에 그녀의 시신을 몰래 유기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그 언덕에 던져두고는 도망쳤던 거지. 신원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그 부식성 액체를 붓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했던 거고. 총 기소된 사람은 10명. 2006년 6월 1일에 홍콩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검찰은 어린 10대들이 벌인 사건이라기엔 구타의 흔적이 너무나 끔찍했고 체계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진 것들을 언급하면서 어린 소녀가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음에도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사건의 잔혹성을 언급했지. 재판은 43일 동안 진행됐지만 배심원들은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 하루 뒤에 그들의 형량이 내려지는데 이게 진짜 화가 나. 3년에서 6년 정도의 너무나 가벼운 형량을 받았던 거야.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주동자인 두제니도 겨우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더라고. 이번 판결은 홍콩 전체를 격분시켰어. 관대한 형량으로 메이잉의 가족은 망연자실했지.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해자 부모들은 지 애들만 생각하더라. 10대에게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그냥 어린애고 얘네들은 언제나 실수를 한다. 그게 조금 선을 넘긴 했지만 정말 착한 아이들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2007년 10월 22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일한 갱단원 한 명이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 그는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작은 역할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지. 나머지 가해자들은 어땠을까?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 석방 후에도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체포돼서 깜빵에 들어간 애들도 있어. 나는 진짜 어리다고 이렇게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게 맞을까 싶더라. 그저 친구를 갖고 싶었던 10대 어린 소녀가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더라고. 너무나 안타깝게 사망한 메이잉의 명복을 빌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디바메이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